어떻게 제공하는 가치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정보 처리 및 이해해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스프라이트가 있죠. 이 스프라이트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예? 사이다? 그럼 사이다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탄산음료? 캔음료? 그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코카콜라에서 만든 뭐 사이다 같은 음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소통이 되려면. 근데 스프라이트가 붙음으로써 그냥 스프라이트 얘기합니다. 그게 소비한테 가장 큰 어떤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죠? 소비자들은 구매 확신이 되죠. 이 스프라이트 국내에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스프라이트가 뭐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코카콜라에 만든 거네? 그러면 한번 먹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입맛에 맞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나는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용의 만족감 강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주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법률적으로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어떤 기술의 장벽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방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방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등록제도. 그래서 어떤 브랜드하고 관계없이 브랜드 등록제도는 어떤 경쟁 이런 거에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데서 똑같은 이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침해했을 때는 굉장히 가혹한 이런 처벌을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해서 피자 알볼로를 브랜드에 대한 침해를 했다. 그러면 최하 그 회사가 얻은 영업이익 정도가 최하의 어떤 벌금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매출액, 그 회사의 매출액 전체를 벌금을 드립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볼로 피자에서 만약에 알볼로 피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그 입증 피해까지도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손해배상하는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가혹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강력하면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명 브랜드가 세일한 거하고 이름 없는 브랜드가 세일한 거하고 막 광고를 하거나 모든 면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달라지고요. 유통에 대한 영향력도 달라지죠.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이마트 같은데 뭐 아니면 백화점 입장이 쉽게 되지만은 이름 없는 브랜드는 거기 입점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잘 되면 그 브랜드로 또 다른 상품이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브랜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증대됩니다.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뭐죠? 브랜드 로열티라고 얘기하죠. 브랜드 로열티. 근데 브랜드 로열티 하면 뭐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한 게 좀 약하고요. 브랜드 로열티의 첫 번째 단계는 재구매다라고 하십니다. 재구매. 여러분들 지금 자기 상품들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죠. 자기 상품의 재구매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내 상품이 현재 나가서 재구매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회사에서 그 뭐 데이터 뽑기 어렵고 소비자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식 조사 안 하더라도 거래처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재구매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지속 구매, 단골 구매다. 그게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굳이 그 회사에 내가 영업사원도 아닌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입소문 내고 주위에다 추천하고 하는 이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 로열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뭐죠? 회사한테는
강력한 프리미엄 가격을 통해서 강력한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 나오면 시장 내 파워 획득을 통해서 뭐 매출, 뭐 시장 점유율 증대하고 제품력 제거, 소비자 만족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가 되는데요. 상당 수의 브랜드는 이런 단계에서 돼서 좋은 브랜드가 되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냥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딩에 대해서 딱 이 한 표로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뭐 브랜드 쪽에서는 데이비드 아커 교수, 뭐 켈빈 켈러 교수 이런 분들이 마케팅의 필립 코틀러 박사처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요즘에 브랜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를 경영한다 또는 브랜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경영하자는 얘기는 제가 제안한 거예요. 원래 브랜드 매니지먼트인데요. 제가 대상에서 브랜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브랜드 매니지먼트 하면 야, 너가 마케팅 팀장이잖아, 네가 해 라고 해서 제가 어떤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은 회장님이나 대표이사가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브랜드 경영이라고 바꿨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 이제 브랜딩 모임에서 뭐 교수님들하고 또는 뭐 저희 현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때 참석하신 교수님 중에서 제 의견에 공감하신 분들은 지금도 브랜드 매니지먼트 번역할 때 브랜드 경영으로 번역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관리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결국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관리하고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냥 만들어서만 놓는다고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를 첫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결국은 브랜드를 우리가 경영하고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어떤 첫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 그걸 가지고 소비자 머릿속에 나의 정체성을 심어가는 거예요. 심어가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나 판촉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소비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소비자가 얼마나 이미지로서 공감되느냐, 이 공감되는 부분을 많이 하는 게 결국은 브랜드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브랜드 경영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 이퀄티, 브랜드 자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 자산 이쪽에서는 데이비드 아커 교수가 굉장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도는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데, 인지도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피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알볼로. 그 다음에 생각나시는 거예요? 피자헛 또요? 미스터 피자 또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또 다른 피자 뭐 있나요? 예? 도미노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스스로 기억한 거, 스스로 기억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보조 인지라고 우리가 비보조 인지라고 했고, 제가 도미노 피자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압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보조를 했잖아요. 보조 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알볼로 피자, 이것은 최초 상기. 이렇게 해서 인주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소시에이션 또는 요즘에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피자 알볼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뭐 비행기 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파란색. 예, 파란색.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의 달인. 뭐 생활의 달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또는 요즘에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perceived quality라는 거예요. perceived quality라고 하는 것들은 그 소비자가 인지하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피자 알볼로 하면 또 소비자가 인지하는 그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취향이. 근데 피자 알볼로가 나름대로 피자 가격이 꽤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한테 퍼시브 퀄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기타 자산은 기타 브랜드 자산은 뭐 특허권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이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브랜드 로얄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재구매, 뭐 입소문, 추천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합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브랜드 자산이 크게 되는 것은 최근에 몇몇 건에서 브랜드가 사고 팔리면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사례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 보면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삼성제약 F킬라가 외국 기업한테 팔렸거든요. 그때 아마 팔렸을 때 약 한 250억 정도에 팔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제 공장 쪽에 실제 그것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0억 정도가 브랜드 값으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뭐 여러분 기억나지만 과거에 F킬라 분무 칙칙할 때 F킬라 마켓시가 국내에 거의 90% 이상이었대요. 90% 이상이었고 그 당시에 F킬라의 연간 이익은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 됐어요. 근데 외국 덕적 기업이 와가지고 200억 더 줄게 라고 하니까 그럼 판 거죠. 본인 생각해보세요. 100년, 앞으로 100년을 더 이익해야지. 그 200억이 들어올 건데 그냥 200억을 한 번에 준다는데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외국 기업 들어와서 뭐 했냐면 생각이 있었죠. 과거에는 이렇게 분무했을 때는 보통 이게 한 180ml 정도 됐어요. 이것을 가스 충전해가지고 요즘 씩 뿌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면 80g밖에 안 들어가요. 80ml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옛날에 이게 한 2,000원이었다면 한 4,500원, 5,000원씩 받았죠. 시장을 전체를 보는 거고 또 큰 거는 뭐예요? 경쟁자를 없애버렸잖아. 그 소비자 인지율, 광고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줬기 때문에 2배율도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있고요. 또 질레트가 한국 들어올 때 로켓 건전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로켓 건전지한테도 역시 한국의 로켓 건전지 굉장히 세니까 팔라고 했는데 로켓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7년간만 빌려줘. 내가 700억 줄게.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내가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700억 주고 빌려줬고요. 결국은 최근에 질레트가 로켓을 샀어요. 최근에 뭐 또 한 700억 정도를 주고 최종적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산 게 아니고요. 가정용에서. 기존 업체가 산업용이나 뭐 자동차용 배터리나 로켓을 그래 쓴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가정용으로만 샀어요. 근데 그거 사서 질레트가 뭐 했냐면 로켓 지금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로켓 건전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로켓 건전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충분히 정착이 됐고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냐면 글로벌 브랜드를 내세우고 에버레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로켓은 어디에 가냐? 여러분 장터에 가면 가장 싼 건전지 있죠. 그냥 넣으면 금방 닳아지는 거기에만 현재 로켓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 있는데 결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는 뭐 1,500억 정도는 충분히 마케팅 비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정말 브랜드가 자산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대상에서 초기에 만들었던 건데요.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 어떤 구축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돼요. 어떤 브랜드의 구조를 만든다. 하는 거죠.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브랜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브랜드 위계 하이라이키가 있다.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또는 브랜드 수식어 이런 단계와
또는 이 브랜드를 몇 개로 갈 거냐라고 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이거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브랜드 스트럭처 또는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브랜드 하이라키의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앞에서 보면 저는 조금 달리 얘기했어요. 라인 브랜드라고 했던 것은 제가 개별 브랜드가 딱 안 어울려서 좀 다른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만 쓰는 거, 특정 제품이나 특정 제품군만 쓰는 거, 이것은 개별 브랜드. 2개 이상의 제품군에 쓰는 거, 이것은 패밀리 브랜드. 기업 상호를 대신해서 쓸 상호를 기업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수식어는 브랜드를 어떤 구별하기 위해 쓰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있나요? 조니 오카, 뭐 블랙, 레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제품의 종류를 나누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브랜드로 원래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여기 이상이 이제 브랜드 된 걸로 보는데 최근에는 이쪽도 등록은 안 되지만은 뭐라 그럴까 공정거래법 이런 걸로 많이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맥너겟, 맥치킨 이런 거죠. 맥 시리즈. 그걸 딴 데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한 단어가 브랜드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그걸 쓴다라고 했을 때 공정거래로 아마 분명히 맥도날드 걸어서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까 했던 브랜드에 대한 뭐죠? 기본적인 기능에서 차별, 식별 기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 브랜드고요. 아까 좀 위로 가면 뭐죠? 확장 기능, 더 가면 보존 기능까지 가져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이라키 상이고. 근데 이제 하이라키에서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만들 때 대상, 청정원, 뭐 순창, 고추장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정말 그거 하기 싫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뭐 근데 대상이라는 데서 개별 브랜드로 아무리 대기업이지만은 광고를 홍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청정원을 만들었어요. 청정원을 만들어 청정원이 원래는 패밀리 브랜드면서 기업 브랜드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실무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청정원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오너가 저 공격적이거든요. 거기에 큰 스님이 너네 이름 바꾼다며. 내가 현복을 꼈는데 큰 꼬꾸리가 보였어. 그래서 대상이라고 크게 써서 탁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청정원 브랜드 개발하고 있는 데서 뜩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회사 이름은 대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대상으로 그냥 다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뭔가 식품하고는 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청정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청정원이 잘 돼서 뭐 브랜드 경영 대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데서 저희를 따라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과 브랜드를 달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창업 초기나 중소기업에서는 바보짓이다.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라고 하는 것들 나중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의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세히 보시면 기업 브랜드 중심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뭐 청정원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패밀리 브랜드 좀 하는 거고요. 또 일본의 외국의 이제 큰 GM이나 이런데 요즘 이런 데서 효율적이지만 어떤 하나의 큰 문제가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런 거, 분산 효과가 적다. 이 정도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자료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브랜드를 보면 아까 제가 한 4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초기에 막 공부할 때 뭐야, 막 교수마다 다 브랜드 이름 달리해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했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고 교수들은 다른 사람 걸 똑같이 쓰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 다음에 뭐죠? 자료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느낌이 다르면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됐고 그나마 요즘에 아까 4개 브랜드로 좀 통일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있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아까 브랜드 하이어리키보다 더 많아요. 브랜드를 공부하는 모든 교수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얘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얘기하고요. 어떤 교수는 브랜드 뭐 비전, 미션, 뭐 브랜드에 대한 뭐 리더십, 에센스, 뭐 핵심 아이덴티티, 뭐 브랜드 컨셉, 개성, 뭐 브랜드 제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원의 굉장히 브랜드 그 컨셉이었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건데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요소, 아까 브랜드 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요소는 브랜드 네임,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심벌 마크, 그 다음에 여기서 슬로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징글이라는 게 뭐냐면 브랜드와 관련된 음악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정원 하거나 뭐 CM송 이런 것들이 징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캐릭터 또는 패키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요소라고 하고 브랜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모든 요소를 다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잘 하시면 굉장히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데 좀 더 쉽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강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나 연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청정원도요, 맨 처음에 브랜드 네임만 있었어요. 브랜드 네임만 있다가 이 책은 제가 켈빈 켈러시 책을 보면서 브랜드의 로고 심벌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패밀리 브랜드까지 로고 심벌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고 심벌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도 필요하다. 그리고 징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거의 다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보고 그러면 그 대신 저는 갑이었잖아요. 제가 하겠어요? 광고쟁이사 불러가지고 야, 요즘 브랜드에서 이런 로고 심볼도 필요하고 뭐 슬로건도 필요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시합 만들어 다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뭐 자연의 정성만을 더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꾸준하게 했었고요. 정정원 이것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는 중간중간에 제가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은 뭐 패키징에 따라서 청정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청정원의 이 심벌을 만들었거든요. 이 심벌은 요즘 많이 좀 느낌 괜찮잖아요. 뭐하고 비슷해요? 88 호돌이 만드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88 호돌이 만드신 거고요. 이 심벌을 만들 때 이 88 호돌은 디자인 뭐죠? 센터장 있었고요. 88 호텔이 굉장히 그 당시에 디자인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잘 안 하셨는데 저희 오너하고 어떻게 좀 알아가지고 야 우리가 뭐 이런 거 만든대더라. 그 저를 불러가지고 야 뭐 김훈님한테 가봐.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했는데 그 당시 비용으로 요거 하나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이에요. 요즘 같으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2억 정도. 그래? 10원 하나 만들었는데 2억? 깎으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싸게 준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깎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돌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란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결정을 해보고 사장님도 되게 비싸네. 사장님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이걸 활용하는데 저는 몇십억 몇백억 효과를 받았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청정원이라는 걸 그냥 패키지로 연 순간에 이 청정원을 알려지게 되고 청정원의 어떤 패키지가 돋보이게 돼서 저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이 로고 심벌을 이런 거 하나 잘 만들면 굉장히 크게 있다는 거요. 그래서 뭐 여기 있지만은 또 굉장히 철학 그분이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푸른 녹음, 물, 아름다운 산, 햇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한국의 전통의 오방색을 적당히 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또 뭐냐면 아까 브랜드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브랜드 컨셉을 만들고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브랜드 네이밍도 하고 슬로건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실마도 안 돼요. 그냥 네이밍은 외부업체한테 용역 줘서 가장 좋게 선발된 게 청정원이고 그걸 해서 나중에 보니까 브랜드 컨셉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또 실무를 하다 보면 꼭 책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더라도 실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정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필로소피, 비전, 미션, 뭐 퍼스널리티, 핵심 가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변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요것은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원래 아까 했죠 뭐 자연의 정상만을 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청정 컨셉을 많이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정성, 깨끗, 신선 이런 걸 뭐냐면 뭐 같아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대상의 모든 시험에 의무적으로 넣게. 그냥 시험에 뭐 진급 시험이고 뭐고 이거 의무적으로 나와 다 알아. 그래도 뭐 거의 다 100점 나와. 그래도 굳이 기필 거 한 문제는 이거 넣어라. 그래서 제가 압박, 뭐 교육팀에 압박하고 뭐 인사팀에 압박하고 해서 왜냐면 결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죠? 이 아이덴티티를 또 브랜드 이미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덴티티를 우린 어떤 내부 사원들이 공유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고객한테 얘기하겠어요? 내부 사원부터 공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청정을 만들어 놓고 거의 한 4, 5년간은 모든 부문의 교육에 제가 가든지 제 밑에 있는 팀원이 가든지 해서 15분에서 30분을 할애해서 청정원에 대해서 왜 만들게 됐고 이거고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걸로 그냥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육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가서 결국 우리부터 공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청정원이 지금은 시장이 좀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떤 데는 이렇게 필로소피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교수는 또 에센스, 아까 아이덴티티, 퍼스널리티, 밸류 프로포지션 이렇게 해서 브랜드 슬로건 이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만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피자 알고리즘을 보니까 브랜드 컨셉, 비전, 미션, 코어 밸류 이렇게 해서 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나마 요즘에 많이 브랜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와서 보면 브랜드가 조금 잘 되는 데는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가 했지만 정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공감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정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아까 대상이 브랜드가 많았잖아요. 그건 어떤 종합식품회사고 대기업이기도 하니까 브랜드 제품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면 가능한 브랜드는 적으면 적을수록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브랜드를 처음에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시고 어떤 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기존 제품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기존 브랜드 가지고.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기존 브랜드 쓰는 게 제일 1원칙이고 두 번째는 기존 브랜드하고 좀 연계해서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기존 뭐 알볼로하고 뭐 알볼로 뭐 비행 뭐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는 알볼로 빼고 비행 비행 치킨 이렇게 스럽게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정말 그것도 어렵다라고 완전히 또 기존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 그럴 때 새롭게 만드는 게 제가 아예 답이다라고 보시죠. 왜냐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한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브랜드는 많이 안 만드는 게 좋다. 아까 했지만은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결국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초기에 구축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브랜드 요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죠? 기억이나 유의미성, 전이성, 저격성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 브랜드의 본연의 어떤 퍼시비티 퀄리티 자체적인 것들을 잘 믹스해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초기 브랜드에서 브랜드를 초기에 나왔을 때 잘 모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약간 팁을 줄 수 있는 게 2차적 연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할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브랜드를 어떻게 쉽게 소비한테 알 거냐라고 해서 결국 뭐냐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적당히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켈빈 캐롤 교수가 최초로 제안했고요. 물론 뭐 그런 논문들에서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창업이라든가 회사 초기에 굉장히 활용해 볼 만하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브랜드 인지와 아까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어떤 많은 회사에 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브랜드 요소에 대해서는 브랜드 네임에서 몇 가지만 각각의 포인트에서 그냥 핵심만 탁탁 짚어놓겠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아까 좀 컨셉을 담는 그런 컨셉을 브랜드 네임에 그냥 잘 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도 괜찮아요. 브랜드를 사람이 들었을 때 또는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의미 청각은 얘기했는데 제가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 로고체를 쓰거나 했을 때 로고체에서 풍기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시각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브랜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브랜드는 설명적 이름. 그럼 뭐냐면 척 들면 아는 이름들 있잖아. 뭐 팡이제로 뭐 이런 거, 뭐 새우깡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름이 좋은 거죠. 그거는 척 들으면 그냥 바로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은유적인 이름은 나이키. 나이키는 원래 뭐죠?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에 따라서 운동화 이름을 썼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의적인 이름은 IBM. 뭔지 모르잖아. 그냥 부르는 거고. BMW. 물론 다 원래 약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요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M. 원래 3M도 원래 뭐죠? 원래는 미네소타 마이닝 매니팩처링의 약자래요. 근데 그거 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3M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이 갈수록 브랜드 등록이라든가 쓸 때 이미 알려지면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일이 갈수록 뭐죠? 초기에 마케팅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지만은 확장할 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창업 초기나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예 그냥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그냥 설명한 걸로 하고요.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실제 중소기업은 뭐 네이밍 비용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이름에서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좋은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듣기 좋은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나쁜 의미가 없는지 이걸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특히 또 뭐냐면 해외에 나갔을 때 나쁜 일이 없는지 특히 수출로 가는 업체라면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가장 잘 이렇게 변신한 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진 이슬로로 했다가 그냥 참이슬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미리 답을 드리면은 브랜드는 소비자한테 불러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스스로 부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여기 알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거 여기 위인물이라든가 뭐 패키지라든가 모든 거 여기 뭐 이런 뭐 쇼핑백이라든가 많은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패키징에서 제가 좀 괜찮은 사례 중에 하나가 보면 과거에는 천편일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약간 차별성은 있었죠. 차이는 있었죠. 근데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게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고 뭐죠?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 품질을 고급해서 가격도 확 높여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되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거 됐을 때 또 다른 데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뭐죠? 똑같이는 못 따라왔죠. 이거 공정거래를 걸까봐 경모양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시려면 최근에 오늘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뭐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지금 뭐 거기에 뭐 굉장한 뭐 교수 뭐 자문단이 들어왔다는데 들어가서 몇 번 35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선정하는 게 그럼 크리에이티브. 근데 그건 현재 문제될 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슬로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똑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어붙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별할 거가 참 어렵습니다. 차별한다는 걸 남이 안 따라오게 한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늘 새롭게 가야 되고요. 거꾸로 중소기업은 그냥 뒤처지지 말아야 돼요. 중소기업이 뭐 선도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 업계가 대세로 가면 재빨리 따라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는 말이 패스트 세컨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빠른 2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빠른 2등.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업계 일이 뭐 이런데 대기업들은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걸 시행한 거거든요. 미리 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이런 걸 거쳐서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따라가시면 돼요. 법적으로 안 걸려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패키징 중에서 정말 괜찮은 패키지입니다. 제가 2004년에 일본에 출장 갔는데 바나나 음료가 이런 게 있었어요. 2004년에 제가 매장에 찍은 거거든요. 가져와서 샘플도 가져왔는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사 먹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이걸 그냥 한국에 와서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의장 걸려 있어요. 의장 걸려 있었고요. 보통 의장은 10년이거든요. 그럼 2004년이잖아요.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셔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일본이 연장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아까 공정거래로 걸릴 수 있어요. 공정거래로 뭐 어쨌든 우리가 해서 이런 이미지 심어놓는 데다가 불법으로 카피하지 않느냐라고 공정거래를 쓰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약간 변형하는 것은 가능하죠. 뭐 수박 모양을 변하든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패키지 만들 때 굉장히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용기 만들 때 있잖아요. 용기 만들 때 특히 수출학을 할 때 박싱, 이거 박스 크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가 안 맞을 경우에 파레트에 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파레트에 돌 올라가면 나중에 쌌을 때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상에서 뭘 했냐면 그 햇살 담은 조림간장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샘평 이런 데서 천편일조 이런 거였어요. 그런 간장통이었는데 제가 좀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1리터로 만들면서 1리터에 맞춰서 모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비중 따져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걸 박스에 12개씩 넣고 이걸 저희 가장 많이 움직이는 차가 5톤 차인데 5톤 차에 실었는데 가로로 실어도 요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탑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커브를 틀면 이게 싹 쏠리잖아요. 이게 교통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몰드를 수정했어요. 몰드를 결국은. 근데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조금 깎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했을 때 딱 한 박스가 더 들어가게 했는데요. 그러면 물립이 줄어들고요. 거기 하는데 물론 처음에 그걸 기획을 잘했으면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결국 몰드비에서 몇 억 까먹었어요.